자, 안녕하세요. 어색합니다. 한 달 정도 강의를 하지 않고 이제 2021년을 맞이해가지고 이제 첫 강의인데, 코로나 때문에 또 이제 혼자 저는 저기 앞에 있는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강의를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좀 쉬었다가 강의를 하면 그 첫날엔 좀 되게 어색하고 뭐 그렇습니다만, 게다가 올해는 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혼자 이렇게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하네요.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새해 결심하신 거 다 이루시길 바라고요. 코로나도 이제 빨리 끝나겠죠. 백신도 나온다 하고 치료제도 나온다고 하고 우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사는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자,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고, 여러분들도 이제 올 연말에 있을 시험을 대비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공부를 좀 시작하실 건데요. 저도 이제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여러분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월 수업이죠. 예전과 마찬가지로 1, 2월 달은 윤리학을 공부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동서양 윤리학이겠죠. 동서양 윤리학일 것이고, 저는 매년 목요일 날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고 아침 10시부터 6시까지 강의를 할 겁니다.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중간에 10분 쉬고 이런 스케줄로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게 8주로 좀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8주로 교육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다뤄야 될 분량이 꽤 많습니다. 꽤 많아서 8주 안에는 좀 끝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 몇 번 정도 보충 강의, 그러니까 진도가 생각보다 나가지 않으면 그 진도를 좀 맞추기 위한 보충 강의가 한 몇 번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 예상하시고 강의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서양 윤리입니다. 물론 한국 윤리까지 포함하고 있고, 이 영역은 거의 50%, 총 점수에 우리가 80점이잖아요, 전공은. 거의 40점, 약 40점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영역이죠. 되게 중요한 영역이고요. 물론 다른 정치, 사회, 사상이라든지 교과, 교육론도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분량으로 봐서는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자들도 되게 많아요. 학자들도 다른 정치, 사회 사상이라든지 교과, 교육론에 비해 학자들도 다뤄야 될 학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대단히 많고,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이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윤리과 출신들이고 혹은 그와 유사한 과목의 출신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윤리학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을 것이고, 특히 우리 과는 또 도덕윤리과 아니겠습니까? 도덕윤리과의 기초가 되는 이론들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기반이 되는 이론들을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흥미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는 동서양 윤리 중에서 서양 윤리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학자 수가 동량보다는 많기 때문에 그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영역부터 그냥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서양 윤리를 시작을 할 텐데,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제가 교재가 있고요. 작년에 나온 교재인데, 이 교재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보충 자료하고, 주요 보충 자료라는 게 있고, 다음에 주요 개념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매주 나갈 텐데, 보충 자료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아마 제 강의를 이전에 들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올해 처음 시작하신 분도 있을 텐데,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처음에 조금 적응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되게 악필이에요. 글씨를 잘 못 씁니다. 글자가 아주 안 좋아요. 제 나름의 컴플렉스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판서의 부담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 제 일종의 강의 요약본입니다. 강의 요약본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참고하시라고 그 보충 자료에 넣었고, 그리고 아마 한 학자나 한 이론이 끝나고 나면 보충 자료에 보시면은 학습 포인트라는 게 있을 겁니다. 서술형 형태로 서술 문제 형태로 되어 있는 학습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 그 공부를 하시고 좀 점검해보는 그런 복습이랄까요? 그때 그 문제들을 좀 보시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달 수 있는지 좀 점검을 해보면 아마 여러분들 좀 정리하시기도 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그냥 그 학습 포인트라는 걸 좀 집어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공부 다 하신 다음에 그 학습 포인트에 있는 문제를 한번 읽어보시고 이거는 쓸 수 있겠다.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서양 윤리를 지금부터 좀 강의를 할 텐데 먼저 우리 그 서양 윤리 파트에서 어떤 학자, 어떤 이론들이 출제되었는지 좀 알아보고 갑시다. 보충 자료 2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보충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옆쪽에 보시면은 학자들 명칭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리고 왼쪽으로 가면은 이제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어떤 학자가 어떤 연도에 어떤 유형으로 출제되었는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딱 봐도 누가 제일 많이 출제됐나요? 예, 칸트네요. 거의 매년 출제되죠, 그죠? 출제되고 뭐 띄엄띄엄 출제되신 분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요새는 작년에 출제됐다고 해서 뭐 올해 출제되지 않고 이런 법칙은 없는 것 같아요. 작년에 출제돼도 올해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모든 학자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주요한 학자들, 예를 들어 서양 윤리 같으면 아리스토텔레스나 칸트 같은 분들은 거의 매년 출제됩니다. 출제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일단 여러분들 공부를 하시려면 공부의 범위를 확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소위 누구를 공부할 것이고 어떤 이론을 공부할 것이고 그걸 먼저 알아야 공부를 시작을 할 텐데요. 그거를 가장 잘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기출문제 보는 거죠. 기출문제를 보면 어떤 학자가 출제되었고 어떤 이론이 그 학자의 어떤 이론이 출제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참고해서 우리가 이 범위까지 공부할 수 있겠구나,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교육과정 내용 요소입니다. 생활과 윤리, 우리 고등학교 뭐 교과서들 있잖아요. 그 생활과 윤리, 다음에 윤리와 사상 특히. 자, 거기에 그 내용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 요소들에 포함되어 있는 이론들, 그다음 학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출제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그 학자들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 교재에 담겨 있는 학자들도 이런 걸 주로 기본적으로 참고해서 선정된 것이고요. 그래서 당연히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요 학자들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야 되고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기출 영역 이렇게 출제 영역 보시면은 우리 교육과정 내용 요소와 다음에 기출문제, 이전 기출문제죠. 이전 기출문제에 출제되었으나 2014년부터 21년 사이에 출제되지 않은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 학자들 플러스 우리 교육과정 내용 요소와 이전 기출문제에 출제되었던 학자들이 더 이렇게 추가가 될 겁니다. 그분들도 좀 이렇게 공부를 해 두시면 좋겠고, 자, 공부를 하시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조해야 될 어떤 뭐 책들이라든지 이런 거 있겠죠.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건 매년 말씀드립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건 여러분들 공부할 때 특히 시험을 대비로 한 공부잖아요. 공부에서 가장 좋은 책은, 그러니까 뭐 재료로 할까요? 시험 준비를 위한 가장 좋은 책은 원서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원서입니다. 원서가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수험서예요. 제 생각엔. 그리고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형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서에 나와 있는 원문 주고 거기다 괄호를 치든 아니면 원서에 나와 있는 이론을 물어봐요.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원서가 왜 중요하냐면
그 학자가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채점할 때도 가장 객관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원서의 내용입니다. 원서의 내용인데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우리가 다뤄야 될 학자들 굉장히 많잖아요. 서양윤리만 해도 지금 대단히 많단 말이에요. 그 학자들의 원서들을 전부 다 지금부터 읽겠다. 지금 한 시험까지 한 11개월 정도 남았는데, 자,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라는 걸 전제하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원서를 하나도 읽지 않았다라는 걸 전제를 하고 11개월 동안 공부해서 합격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영역에 들어가 있는 학자들의 원서를 전부 다 읽고 정리하고 이해하고 암기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 회의적입니다. 회의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주요 학자들의 원서들은 좀 많이 접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건 제로 베이스로 가정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도 읽지 않았다는 걸 가정하는 겁니다. 자,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다라는 현실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럼 적어도 그 기출문제의 제시문으로 사용되었던 원서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왜 우리 교과서들 있잖아요. 그 교과서에 참고로 이렇게 실려져 있는 원서라든지 심지어 수능에 출제되었던 그 제시문의 그 제시문들 이런 것들 그리고 제 교재에도 가급적 그 원서를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 제 교재에 이렇게 실려져 있는 원서라든지 자,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학자들의 원문을 좀 많이 접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반드시 참고해야 될 저서는 교과서와 그 교과서에 해당하는 지도서의 내용입니다. 자,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거의 인문학에 가까운 공부를, 영역에 속하는 공부를 하고, 특히 윤리학은 거의 인문학이죠. 인문학인데, 인문학에 정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만 해도 1년에 쏟아지는 논문이 한두 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논문들 보면은 각기 특히나 박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는 독창성 같은 게 굉장히 좀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기존의 해석과는 다른 해석도 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 학자들마다 그러니까 연구자들마다 나름 자신들 상이한 견해를 가진 이런 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인문학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시험을 치고 그리고 아마도 출제하신 분들은 이게 정답이다라는 걸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교과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적어도 우리가 공부할 때 거의 그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 공부 방향, 그러니까 공부의 범위를 결정하는 그 내용들이 또 담겨 있는 게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지도서는 교과서에 담겨 있지 않은 것들, 그러니까 교과서에 간략하게 쓰여져 있는 것들에 대한 예를 들어 참고 원문이라든지 보다 보충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실려 있잖아요. 그죠? 이런 내용들을 좀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여러분들 공부할 때 훨씬 더 좀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기 때문에 교과서하고 지도서 반드시 보시고요. 다음에 주요 2차 문헌들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선배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합격하신 분들이 쓰신 글들 보면 참고했다라고 이야기되는 책들이 있어요. 자, 주요 2차 문헌들 그 연구서도 될 수 있고 연구 논문도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들, 이 안에 담겨 있는 주요 내용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시면 될 거고, 제 교재도 요 것들을 참고해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 점을 유의하셔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간략하게 물론 이렇게 강의하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지금 이제 우리 그 서양윤리를 시작을 하잖아요. 아마 첫 번째 소피스트부터 출발할 텐데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를 한다.
자, 소크라테스는 윤리학자이자 위대한 철학자고 위대한 사상가지 않습니까? 하기 때문에 소크라테스 이론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뭐 존재론적인 내용들도 있고 인식론적인 내용들도 있고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건 소크라테스의 윤리학이에요. 예를 들어 윤리사상이에요. 뭐 존재론, 인식론, 물론 윤리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플라톤 같으면 이데아론 같으면 존재론이잖아요. 그런데 플라톤의 윤리의 그 윤리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데아론 알아야 되죠.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자,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윤리사상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공부하게 되는데 어떤 사상이든 어떤 이론이든 간에 어떤 학자가 어떤 이론을 전개할 때는 그 이론을 관통하는 주제의식이 있어요. 큰 주제의식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소크라테스가 평생에 걸쳐서 뭘 했냐면 어떤 주제의식을 가지고 탐구를 했냐면 좋은 삶이에요. 인간으로서 잘 산다는 게 뭐냐? 훌륭하게 산다는 게 뭐냐? 인간으로서 옳게 산다는 게 뭐냐? 이게 소크라테스가 평생에 걸쳐서 가졌던 주제의식입니다. 이게 대주제예요, 대주제.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한 세부적인 주제들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 학자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탐구했는지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가 하면 뭐 덕이 뭐냐? 이 생각이 있어. 그렇죠? 뭐 지식이 뭐냐? 행복이 뭐냐? 이런 질문들을 던졌을 거 아니에요. 덕이 뭐냐? 지식이 뭐냐? 행복이 뭐냐? 그리고 이것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자, 이걸 통해 우리가 좋은 삶은 어떤 삶이냐? 뭐 이런 물음을 던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학자들이 던졌던 주요한 물음들이 있어요. 특히 윤리 사상과 관련된 물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물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무엇을 탐구했냐라는 겁니다. 무엇을.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명확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부한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시험 문제예요. 예를 들어 올해 아리스토텔레스 관련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물론 그게 그 공리주의자하고 같이 묶여놔봤죠. 그 물음이 이런 그 기출문제 문제가 이런 거였죠. 덕과 행복의 관계가 뭐냐 이런 식의 문제를 던졌죠. 그게 올해 아리스토텔레스 관련돼 있던 기출문제의 물음이에요. 자, 그러면은 출제자가 그런 물음을 자기 마음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물음은 사실상 아리스토텔레스가 던졌던 물음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나름 해명했던 물음이에요. 하기 때문에 학자들이 각각의 윤리학자들이 어떤 물음을 던졌냐는 던진 물음을 뭐 그들이 제시한 주제를 이해한다라는 건 어떤 주제로 문제가 나올 것인지를 안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학자가 던졌던 주제, 그 학자가 탐구하고자 했던 물음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덕이란 뭐냐라고 물음을 던졌어요. 그러면 소크라테스가 물음만 던져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리는 없잖아요. 저 물음에 대한 자신의 해답을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공부를 하시는 건데 자, 던졌던 물음, 학자들이 제시한 물음, 그 물음의 해답을 공부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죠. 그야말로 이제 이론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론을 공부하는데 자, 학자들이 물음을 던진 다음에 그 물음에 대한 자기 나름의 해답을 제시할 때 그냥 제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항상 이론은 개념들로 구성이 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특정한 개념을 가지고 이론을 전개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이론은 개념들로 구성됩니다. 개념들로 구성돼요. 그래서 핵심 개념이 있어요. 이론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이 있단 말입니다. 이 핵심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개념을 이해한다는 건 이 개념의 정의를 이해하는 거죠. 하기 때문에 우리 기출문제 보시면 아예 개념을 줘놓고 개념의 정의를 쓰라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출제가 돼요. 상당히 많이 출제돼요. 올해 그 불교 문제에서 뭐 무아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묻는단 말이에요.
불교의 핵심 용어 중에 하나인 무아가,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 무아가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요. 그러니까 개념 그 자체의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와요. 또한 한 가지, 이 핵심 개념을 잘 알아야 기평을 처리할 수 있어요. 기평 그냥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학자가 가지고 사용했던 주요 개념들을 묻는단 말이에요. 묻기 때문에 자, 이론을 구성하는 핵심 개념을 잘 아셔야 되고 플러스 자, 개념이 모이면은 그 명제가 되고 명제가 정합적 관계, 논리적 정합성을 가지고 하나의 체계가 이루어지면 하나의 이론이 돼요. 이론이 되는데 자, 주어진 물음에 대해 특정한 개념을 가지고 이제 이론을 전개한단 말입니다. 자, 그 논리 어떤 방식으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해답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학자가 어떤 문제를 던졌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할 때 어떤 개념을 사용해서 그리고 어떤 논리를 통해 대답에 도달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이론 구조를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만 이론 공부를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걸 중심으로 아마 이런 관점에서 강의를 할 텐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야기를 하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개념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대답에 도달했는지 이론의 논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 단일 학자를 독립적으로 출제할 뿐만 아니라 우리 기출문제 보시면은 학자를 묶어서 출제를 해요. 이 학자와 이 학자 묶어가지고 소위 비교하든지 혹은 이론을 비판하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하기 때문에 그 개별 학자와 학자들의 이론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소위 비교하고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 안목은 어떤 방식으로 길러질까요? 여러분들 한 학자 정확히 이해를 하시면 이건 그냥 저절로 길러집니다. 왜냐하면 학문의 역사라는 건 그냥 뚝뚝뚝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전대 학자들의 이론을 수용하고 비판하고 변형해서 후대의 이론들이 형성이 되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학문은 발전해 오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그 시간순으로 한 학자를 정확하게 이해해 나가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요 시각, 그러니까 학자들 사이의 관계, 이론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전체적 시각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이거 따로 공부할 필요 없어요. 필요 없고 한 학자 정확히 이해하는 노력을 하시면 요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이거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자,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뭘 이해한다고요? 그 학자가 어떤 물음을 던졌냐. 그러니까 그 윤리사상의 주제들, 그렇죠? 그 학자가 어떤 물음을 던졌냐. 다음에 그 물음을 해결하기 위해 그 학자가 어떤 개념을 사용했냐. 그리고 그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이론을 구축해 나갔냐. 소위 그 논리가 어떻게 되냐. 잘 이해하셔야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시험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시험은요, 주어져 있는 시간 안에 해결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문제의 양이 특히 서술형 문제 아닙니까? 어떤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 안에서 빨리 쓰고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빨리 쓰되 정확히 쓰고 나와야 되잖아요. 하기 때문에 암기는 필수입니다. 이거. 어떤 유형의 시험이든 간에 암기를 하지 않으면 시험을 못 봐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고 암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해가 안 된 암기는 위험합니다. 암기 없는 이해도 위험하지만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는 상태의 암기는 오래 머릿속에 머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꼬아서 내면은 제대로 쓸 수가 없어요. 뭐 응용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잘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 그리고 이해로 멈추면 안 되죠.
암기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 암기는 반복이에요. 암기는 반복입니다. 암기는 우리 두뇌의 용량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뇌의 능력은 뭐 여러분들 중에 천재 뭐 이런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잊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외운 거 내일 잊어버리고요. 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10개를 외웠으면 며칠 지나면 그중에 한 3, 4개는 날아가고 그렇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거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암기를 뭐 시험 다가와서 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잊어버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고 반복하면 되니까 그때 암기를 하시고 계속 반복하시고 그런 과정을 좀 걸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머릿속에서 이제 뭐 사라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뭐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요. 여러분 시험 한두 번 친 거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시험 많이 쳐왔고요. 시험 공부를 한다는 건 시험 공부의 패턴은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뭐 다들 잘 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아마 이제 한 11개월 정도 공부를 하시는 과정에서 힘들죠. 대단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뭐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 시험 여러 번 쳐봤지만 그리고 공부도 길게 오래 오래 했죠. 오래 하면서 중간중간에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하기 싫을 때가 많고 공부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뭐 하기 싫을 때가 많고 힘들고 그냥 포기하고 싶고 뭐 그런 뭐 일들이 아마 일어날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결심을 굳혔잖아요. 시험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라면 적어도 올해 하나에는 중간에 물론 슬럼프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 안 될 때 있어요. 정말 안 될 때가 있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마음을 굳건히 하시고 쉬지 않고 12개월을 달려가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공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뻔한 말씀 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뭐 왕도는 없지 않습니까? 공부에 왕도는 없거든요. 게다가 우리 시험의 분량이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해야 될 분량이 적지 않은 분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만만한 내용이 절대 아니거든요. 아니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11개월에서 뭐 한 달 뭐 이런 식으로 날려버린다는 건 너무 좀 그렇잖아요. 하기 때문에 뭐 너무너무 공부가 안 되고 힘들고 그렇더라도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이렇게 쉬지 않고 하는 그런 모습 적어도 한 11개월 정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쓸데없는 잔소리가 좀 많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뭐 서양윤리를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원래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양윤리의 출발점은 소크라테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서양윤리의 출발점은 소크라테스, 물론 뭐 소크라테스가 맞긴 하겠지만 라기보다는 소피스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의 주장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피스트인데 이름은 아니죠. 일군의 사람들을 지시하는 그 명사죠. 일군의 사람들을 지시하는 명사입니다. 소피스트인데 우리 서양 윤리학의 전통은 보통 소크라테스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소피스트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피스트라 그러면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좀 강하죠. 이미지가 좀 강한데 이 단어 자체는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원래 단어는 이 소피는 지혜잖아요. 그죠? 원래 소피스트는 그냥 지혜로운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크라테스가 살았을 때 당대의 아테네 사람들은 소크라테스한테도 소피스트라고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소크라테스가 되게 싫어했거든요. 소피스트들을. 자, 어쨌든 일군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지시하는 개념입니다. 소피스트가. 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이 프로타고라스인데 이분 말고도 여러분들 플라톤의 대화편이라든지 이런 데 보시면 수많은 소피스트들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국가편에 트라시마코스 같은 사람들도 있죠. 그 정의는 강자의 편익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고 많아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서 소피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통의 특징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공통의 특징, 그 중에서도 특히나 윤리와 관련된 어떤 공통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게 무엇인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이분들이 서양 윤리의 출발점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소피스트들이 나오기 전에 그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요 서구 사회의 학자들이 존재했었는데 소피스트 이전의 학자들이 존재했는데 그 학자들을 보통 자연 철학자 이렇게 불러요. 탈레스라든지 뭐 아낙시만드로스, 아낙시메네스 뭐 등등등등 있습니다. 등등등등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자연 철학자라고 불러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세상 만물은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자, 이렇게 끊임없이 변해 나가는 세상 만물을 존재하게 만드는 그 근원적인 존재가 뭐냐? 자연의 제1원리, 자연의 원질 이런 걸 탐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자연을 탐구한 거예요. 자연의 제1원리가 뭐냐, 자연의 원질이 뭐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자연을 탐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자연을 탐구했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다가 아테네가 발전을 하고 문명이 발달을 하고 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학자들의 시각이 이제 자연에서 물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원인들이 있어요. 자연학의 실패라든지 이런 원인들이 있는데 학자들의 시선이 드디어 인간에게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에게. 자, 탐구의 대상 인간을 그 이전에는 탐구의 대상이 자연이었단 말이에요. 자, 인간을 본격적으로 탐구 대상으로 삼았던 그 출발점이 바로 소피스트들이에요. 그렇죠? 인간에게 해당하는 것, 인간의 삶, 인간의 사회, 정치, 윤리, 다음에 요 시점에 가면은 그 문학에서도 그리스에 드디어 서정시가 나와요. 이전에는 그 시라는 게 다 서사시거든요. 서정시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개별적인 인간의 감정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탐구 대상이 드디어 그러니까 인간을 거의 최초로 탐구의 대상으로 삼았던 그룹이 이 소피스트들입니다. 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윤리학이란 그런 거잖아요. 인간적인 것들 아닙니까? 윤리학은 인간적인 것을 탐구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황대에 이렇게 모여 살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지 뭐 이런 거 탐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겠잖아요. 자, 그래서 보통 윤리학의 출발점을 여기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지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주제로 시험 문제에 나올 일은 없어요. 그리고 소피스트는 우리 출제 영역 보셨죠? 단 한 번도 독립적으로 출제된 적이 없어요. 거든요. 자, 그냥 참고로만 좀 알아두세요. 이분들 방금 말씀드렸죠. 뭘 탐구했냐면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들 탐구했습니다. 윤리학적인 주제들, 정치학적인 주제들, 한 공동체 내에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기술들, 예를 들어 변론술이라든지 이런 것들, 수사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탐구 목표는 이제 자연의 원질, 자연의 제1원리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테네라는 폴리스에서 살고 있다라면 그 공동체 내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지, 현실에서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실제적이고 실질적인 실용적인 지식을 구축하고 그걸 가르치려 했던 사람들이 소피스트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잘 살기 위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잘 살기 위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소크라테스가 윤리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던졌던 대주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예요. 그런데 소크라테스와 소피스트가 갈라지는 지점은 잘 살기 위해 요구되는 게 뭐냐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잘 살기 위해 요구되는 게 뭐냐라는 관점이 다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소피스트들은 자, 아테네, 특히 민주정 아테네에서 출세하고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게 뭘까? 위내나 재판소에 나와서 자신의 주장을 강력히 지지해서 남들의 주장을 누르고 이기는 거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게 되니까 변론술 같은 거, 수사학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기술과 지식에 능통하면 잘 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소크라테스는 달라요. 어쨌든 탐구 목표는 현실에서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구축하고 그걸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사용한 탐구 방법을 보통 경험 귀납적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연역적 방법이 아닙니다. 경험 균학적 방법이에요. 그래서 서구 이후에 근대 이후에 경험주의 같은 게 생기는데 그 경험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탐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냐면 영원하고 보편적인 지식을 인간이 갖는 게 이거는 불가능하다. 우리 인식의 범위가 감각, 지각 혹은 감각 경험으로 한정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감각 경험에 의해 주어지는 것만을 가지고 지식은 구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탐구를 했단 말이죠. 하다 보니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영원하고 보편적인 지식은 인간이 소유할 수 없다.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우리가 지식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지식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어디에 있냐? 그 지식이 가지고 있는 영원성, 그 지식이 가지고 있는 불변성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현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힘, 즉 유용성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될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만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피스트들의 주장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교과서도 보면 윤리와 사상 교과서 보시면 소피스트들하고 누구를 묶어놨냐면 소크라테스를 묶어놨어요. 이렇게 묶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여기 상대주의, 여기 보편주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맞는 말입니다. 다양한 소피스트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 공통적 견해의 가장 핵심적인 게 상대주의예요. 상대주의예요. 자, 윤리적으로도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했고 인식론적으로도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했어요. 자, 그중에서 먼저 살펴볼 게 인식론적인 상대주의예요. 인식론에 있어서 상대주의적 입장을 취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적 입장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물어보지 않을 거니까. 중요한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식론적 상대주의를 살펴보는 이유는 이게 윤리적 상대주의의 기초가 돼요. 하기 때문에 그 논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한번 볼까요? 자, 인간의 세계 인식은 감관의 지각작용의 결과물이다. 자, A를 세계라 합시다. 우리는 이 세계에 대해서 알파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살고 있는 세계 있죠? 그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 세계는 A는 알파이다라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세계는 A는 이 세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판단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런 판단,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한 판단, 세계에 대한 인식, 자, 이 인식이 어디로부터 왔냐? 어디로부터 왔냐? 여러분들이 세계를 인식할 때, 자, 이 인식의 근원이 뭐냐? A는 알파다라는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세계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의 근원이 뭐냐? 소피스트들은 모든 인식은 전부 감관의 지각작용. 우리 감각기관 있죠? 오감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감관의 작용의 결과물이라고 보죠. 자, 그래서 모든 인식은요, 이 감각 경험을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에게 감관을 통한 지각작용의 결과물을 벗어난 어떤 지식, 이런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인식은 전부 감각 경험으로 제한돼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관 있죠. 이 감관의 상태가 대단히 가변적이잖아요. 그렇죠? 가변적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 촉각만 보세요. 한 개인의 촉각만 해도
첫 것만 해도 시간에 따라 변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사우나 막 뜨거운 뭐 사우나 있잖아요. 거기 들어갔다가 오늘 같은 날씨, 오늘 굉장히 추운데 날씨가 나오면 시원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렇겠죠? 그래도 조금 이렇게 추운 데 있다가 또 나오면 되게 춥게 느껴질 거예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대단히 가변적이에요. 감관 자체가 대단히 가변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상대적이에요. 상대적이에요.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해요. 그렇죠? 감각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자, 감각 경험 자체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감각 경험이 관계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우리 감관으로 감관의 작용을 통해 알 수 있는 대상들 있죠. 그렇죠? 우리가 볼 수 있는 대상, 우리가 만질 수 있는 대상, 우리가 냄새 맡을 수 있는 대상, 이런 대상들 있잖아요. 이 대상들도 끊임없이 변해요. 가변적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변해요. 자, 감관과 감각 경험의 대상이 되는 것들도 끊임없이 변하고 한시도 머무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게다가 그것을 인식하는 인식 주체인 우리 감관의 그 상태 있잖아요. 상태도 끊임없이 변해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세계 인식은 이런 감관의 지각작용의 바운더리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관의 지각활동, 지각작용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그 결과물들은 절대로 영원불변하는 성격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보편적인 성격을 가질 수가 없죠. 그렇죠? 자, 따라서 인간이 소유한 세계에 대한 알은 상대적이고 가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인식의 한계라고 봐요, 소피스트는. 따라서 인간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 혹은 지식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려요.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진리 혹은 지식을 소유할 수 없고, 자, 세계에 대해 개인들이 지닌 다양한 의견들. 자, 이제 세계가 있으면 이 세계에 대한 인식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감관의 지각활동, 소위 감각 경험의 산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 세계에 대해서 김병찬, 홍길동이 있으면 각각 나름 판단을 해요. 자, 이 판단을 의견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자, 김병찬이 세계에 대해서 내린 판단, 홍길동이 세계에 대해서 내린 판단 있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이 판단이 모순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동일한 100도씨의 물이라면, 이거 너무 100도씨는 다 뜨겁겠죠? 한 40도씨의 물이라면 김병찬은 이 물은 뜨겁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홍길동은 이 물은 그냥 차갑다 합시다. 차갑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렇죠? 자, 이 모두 다 감관의 지각 활동의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감관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판단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두 판단들 중에 뭐가 진리냐? 그런 거 결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결정할 수 없다. 자, 세계에 대해 개인들이 지닌 다양한 의견, 김병찬이 40도 물에 대해서 지닌 판단, 홍길동이 40도씨의 물에 대해서 지닌 판단, 이 판단, 다른 말로 다양한 의견들의 진위 여부 및 가치세를 판정해 줄 보편적 기준은 없다는 거예요. 어느 게 참이고 어느 게 거짓인지를 판단해 주는 영원불변하고 보편적인 판단의 기준을 우리는 인식할 수가 없다. 자, 이게 상대주의 인식론의 핵심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다 더 중요한 건 윤리적 상대주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그렇다면 어떤 사태 A를 보고, 자, 이건 도덕적 문제 사태예요. 자,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발생한 어떤 사태예요. 이 사태에 대해서 김병찬은 선하다라고 판단해요. 그런데 홍길동은 악하다라고 판단해요.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요. 자,
자,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 이건 도덕 판단을 내린 거 아니에요. 이건 다른 말로 뭐 도덕적 지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김병찬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지식, 홍길동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지식. 자, 그런데 아까 인식론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취했죠? 영원불변하고 보편적인 지식은 존재할 수 없다고 했죠. 이건 도덕적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도덕적 지식은 존재하지 않아요. 설령 존재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인식할 수가 없어요.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인식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도덕 판단의 진위 여부를 가려주고 도덕 규범들 사이의 우열을 결정해 주는 보편 타당한 기준 이런 거 존재하잖아요. 자, 이 김병찬의 판단과 홍길동의 판단 중에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가려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편적인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편 타당한 기준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자, 없다라는 말은 뭐 다르게 한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아예 없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설령 있다 해도 인간은 그걸 인식할 수 없어요. 그걸 소유할 수는 못하는 거예요. 그런 지식을. 인간이 그런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라면 이건 뭐 없는 거와 똑같죠. 없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개인과 사회의 구체적 상황에 기초해 확립된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도덕 규범들의 체계만이 존재할 뿐이다. 자, 김병찬이 요 동일한 문제 사태 A에 대해서 선하다고 판단했고 홍길동은 악하다고 판단했다라면 김병찬은 사전에 어떤 도덕적 규범들의 체계, 김병찬이 신봉하는 어떤 도덕적 신념이 있을 것이고 홍길동이 신봉하는 어떤 도덕적 신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것들은요, 그냥 상대적인 타당성만을 가질 뿐이에요.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고 할 수 없어요. 존재하는 건 개인과 사회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해 확립된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다양한 도덕규범들의 체계만이 가요. 미국의 도덕규범 체계는 그냥 그 사회에서 미국이라는 사회의 역사, 문화 뭐 이런 것들을 기초로 해서 형성된 것이고 우리 사회의 도덕 체계는 또 우리 사회의 뭐 역사라든지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기초해서 형성된 것일 뿐이에요. 그리고 두 체계에 뭐가 더 진리다, 뭐가 거짓이다, 혹은 뭐가 우월하다, 뭐가 열등하다라는 걸 결정해 줄 수 있는 기준 자체가 없잖아요. 없으므로 그런 거 안 된다. 그래서 자신 혹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도덕규범을 모든 사람과 사회에 보편적으로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 자, 이게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윤리에 대한 기본 입장입니다. 이거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론적인 그 관점에서 직접적으로 등장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마 우리 교재에 덕의 교수 가능성 뭐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자, 여기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요. 그냥 간단하게 먼저 볼게요. 이분들은 덕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그렇게 다녔어요. 이분들 실제로 어떤 일을 벌였냐면 당시 아테네에서 그 아고라에 가면 단상이 하나 있거든요. 자, 그 단상 위에 올라가서 저렇게 외쳤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덕을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그리고 자기 홍보를 막 해요. 덕을 가르치겠다. 그러면은 그 동네 귀족들이 이렇게 듣고 데리고 가가지고 개인 교사로 삼아요. 돈 많이 주고. 그렇죠?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소크라테스가 너무너무 분개한 거죠. 어쨌든 덕을 가르치겠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덕은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덕이 뭐냐? 요겁니다. 개인 문제 처리에 있어서의 능함. 이게 이들이 말하는 덕이에요. 자, 덕이란 뭐냐? 여러분들 나중에 소크라테스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덕은 일종의 실력, 힘이에요. 내적인 힘,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내적인 거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 그렇죠?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덕의 기본적인 성격이에요. 자, 그러면 뭘 할 수 있느냐? 민주적 아테네 내에서 시민의 그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거 있잖아요. 출세하고 뭐 하기 위해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것, 개인 문제의 처리에 있어서 그 문제를 잘 처리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테네 민주정 하에서 개인 문제 처리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민회나 재판소에 가서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민주주의 사회였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였잖아요. 만약에요, 가가지고 변론을 잘 못하면 까딱하면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이분들, 그 소피스트들이 덕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이 그 구체적으로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던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수사술, 변론술이에요. 그걸 잘할 수 있는 능력, 달리 말하면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출세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덕이에요. 따라서 덕을 교수한다라는 말은 현실에서 입신양면에 필요한 유용한 기술 뭐 등등등을 가르친다라는 말이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니네들이 덕을 가르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니네들이 이야기하는 덕이 뭐냐? 진짜 그게 참다운 덕이냐? 그게 정말 덕이냐? 문제를 제기하고 소크라테스는 자기 나름의 덕에 대한 정의를 내리죠. 자, 어쨌든 간에 소피스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한다라는 정도 알아두시고, 자, 대표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두 명만 살펴보겠습니다. 두 명만 살펴볼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플라톤의 대화편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에 많은 소피스트들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고 우리 교과서에서 좀 주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소피스트들이 있어요. 있고 실제로 여러 소피스트들 중에 상당히 좀 소피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론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대표한다라고 이야기되는 주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프로타고라스예요. 그리고 뭐 고르기아스 같은 사람들인데요. 자, 조금 쉬었다가 우리 프로타고라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